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달 오늘 첫 시간이죠. 지난달에도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더 고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작년에 비하면,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괴롭히지는 않을 테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거기 강의 소개 및 학습 방향에 잠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번에 이제 심화 이론반 목표라고 한다면 1, 2월 달에는 일단 중요한 개념들, 이 개념들에 대한 숙지가 제일 중요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중요한 파트가 중요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좀 응용력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법적 마인드라고 해서 리걸 마인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법적인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연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수업마다 생각해 볼 문제를 좀 다루면서 정리를 좀 명확하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결론들은 좀 잊지 마시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법책은 작년 이제 교재로 따진다면 스타트업하고 두 책을 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 이런 것들 반영해서 만들었고요.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내용들을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료를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에는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이 한 시험 범위 100% 잡았을 때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100%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한번 다뤄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래서 기본 이론반에서 했던 내용들은 그대로 살펴봅니다. 살펴보는데 문제는 이제 접근하는 건 좀 달라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내용을 심화하는 것이 일단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의 틀은 기본 내용을 심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가능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해 보는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수업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차 하시면서 되실 텐데, 가급적이면 좀 논리에 좀 숙달했으면 좋겠다. 논리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좀 더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논리적 구조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일정은 거기 나온 대로 3월 9일, 3월 16일, 3월 23일 이 진도에 거의 맞추어서 일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부분에 약간 진도가 밀릴 수 있는데 그건 아마 3주나 한 4주 정도 가면 정상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5, 6월 달 가면 한 일주일씩 시간을 좀 틈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리가 좀 미흡한 부분들 정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4월 28일 날 모든 걸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 봅시다. 일단은 이제 법교육의 전법 책을 한번 보시죠. 일단 강의 진행 방식은 교재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부분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보시는데 책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일단 이제 법의 기초 파트라고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래서 이 섹션 1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이나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실 때 이것들은 전부 다 기능적인 측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능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기능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의 기초 파트에서 한번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의 기초 파트에서 제일 이해가 필요한 것은 6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섹션 4입니다. 그죠? 법률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관계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나머지 이제 법들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일단은 법이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가 끝나고 나면 이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개별 법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개별 법들이 바로 첫 번째가 헌법이에요. 그죠? 헌법입니다. 헌법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정과 개정,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 다음에 헌법 보장을 위한 제도 나오는데 그 헌법 총론 파트에서는 시험에 나올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있다고 한다면 거기 6에 보면 헌법의 기본 원리가 있죠. 그죠?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국민 주권의 원리하고 대의제의 원리 이 두 가지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총론 파트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총론에 가시게 되면 기본권 주체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헌법 소원하고 연결해야 돼요. 기본권 주체는 반드시 이해를 하실 때 헌법 소원과 연결해서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권 주체는 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국민이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본권 주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게 바로 기본권 주체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법대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기본권의 효력 파트가 총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는 기본권의 효력에서 기본권의 경합이나 충돌이 시험에서 나온 적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파트는 딴 게 아니고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의 보호 영역 및 제한인데 여기가 이제 제일 시험에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37조 제2항입니다. 4번에 나와 있는 거 내용들을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기본권 침해와 구제가 나오는데 기본권 침해와 구제는 법대생들한테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는데 우리 시험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기본권 침해와 구제와 관련되는 메커니즘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시험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부분이고 기본권 강론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강론을 물어보는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권 강론에서는 딴 것보다 각각의 용어들을 좀 알아두시고 의미들을 좀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예, 그 정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통치 구조로는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들은 뭐 참고적으로 봐두시는데 거기 섹션 5에 보시면 헌법재판론이 있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헌법재판론이에요. 헌법재판론. 그래서 헌법재판론을 가지고 확인을 잘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으로 가게 되는데 행정법은 최근에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죠? 행정법에서는 객관식 이후에는 시험 문제 거의 나온 적이 없고요. 시험에서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행정구제제도 그 다음에 행정강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섹션 3하고 섹션 4 정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시험에서는 크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행정강제, 행정벌 이런 것들이고 행정구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시면 3번에 행정상 손해전보제도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손해배상제도, 하나는 손실보상제도. 그 다음에 행정쟁송제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은 종류별로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종류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을 한번 확인해 보면 형사법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안 나왔던 게 죄행법정주의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형법정 중에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시험이 안 나왔는데 어쨌든 한 번은 언젠가는 분명히 출제가 될 파트라 꼭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성립과 관련되는 파트가 시험에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법성론, 위법성 조각사유고요. 이건 조각사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책임론입니다. 그죠? 책임론. 책임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범죄 실현 단계가 미수 부분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상했던 건데 어쨌든 출제가 됐고요. 이제 그 다음 나올 차례가 바로 뭐냐면 범죄 참가 형태. 이거는 이제 기입형으로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의외로 이제 형사법이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좀 큰 편이에요. 예. 그래서 형사법을 꼭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이 부분은 시험 치러 가시기 전에 꼭 마지막으로 꼭 정리를 해 두시고 가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시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고요.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권리들이 보장되는지 그것들만 정확하게 확인해 두시면 뭐 시험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사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민법에 이제 기초 개념이 있고 민법의 기본 원리가 있고 법률관계와 법의 일반 원칙이 있고 나와 있는데 민법 총칙을 잘 이해를 하셔야 물권하고 채권 그 다음에 친족 상속이 간단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민법 총칙이 시험에서는 어쨌든 비중이 꽤 큰 편입니다. 꽤 큰 편일 수밖에 없는 게 시험에 나왔던 것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권리의 주체에서는 제한 능력자 제도가 나왔었고 그죠? 4번입니다. 그죠? 4번에. 그 다음에 이제 7번이죠. 법률행위.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9번에 넘기시면.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좀 시간이 상당 부분 흐르고 나면 이제 부관에 관한 질문도 가끔씩 이제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해를 하시고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시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라고 하는 거. 그 물권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 물권법에는 물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권의 종류. 그죠? 물권의 종류 3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물권의 변동입니다. 5번의 물권의 변동. 그것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섹션 3에 채권법입니다. 그죠? 채권법. 채권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거기 채권 채무 관계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주로 확인을 좀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불법 행위 파트는 시험에서 항상 나왔었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도 한번 간접적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관계는 항상 재시험에 등장하는 이야기고,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던 거는 사무관리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사무관리는 이제 기입형으로 한번 대비를 좀 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이제 채권의 효력도 있고 책임재산 보존도 있고 돼 있는데, 중요한 파트는 당연히 5번에 채무 불이행 책임에 관한 문제. 그죠? 채무 불이행 책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것들은 빠뜨리지 마시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친족법에 가셔가지고 친족상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는데, 이 친족상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일 중요한 원인이 혼인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중심으로 자식을 낳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 혈족이 구성되죠. 그 다음에 혼인을 하게 되면 인척도 생기고, 그래서 혼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특히 거기에서 보면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문제. 이 주제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파트가. 그 다음에 이제 상속법인데, 상속법은 이제 주제가 거의 출제가 다 됐어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안 물어본 거라고 한다면 기여분. 그죠? 기여분을 물어보는 것. 이게 이제 출제가 안 됐고, 앞으로 이제 물어볼 주제도 대부상속도 물어봤고, 유류분도 물어봤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출제범위에 다 들어왔으니까 상속과 관련된 주제들은 좀 정확하게 해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법으로 가시면 사회법에 보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이고 노동법에서 제일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2번에 노동법의 헌법상 근거와 체제에 보면 2번 있죠. 노동 3권입니다. 그죠? 노동 3권. 그래서 노동 3권은 뭐 세 가지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 이건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자 보호라고 하는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딴 거 아니고 바로 근로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로조건. 그래서 이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일단 내용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가 더 중요한 개념은 노동쟁의거든요. 노동쟁의인데 아직까지 노동쟁의를 직접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노동쟁의라고 하는 것과 부당노동행위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법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딴 거 없습니다. 거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식인데 소비자는 일종의 이제 채권자입니다. 그죠? 채권자. 그런데 이게 민법상의 거래와 다른 온라인상의 거래, 그 다음에 할부 판매, 방품, 그 다음에 방문 판매 이런 거래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부터 민법을 가지고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힘들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민법에 보호되지 않는 민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일단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의 2번이죠. 취소 및 철회권 이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단 국제법의 법원의 종류 정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법원의 종류 정도,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인권과 관련되는 몇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 그건 체크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국제사법은 사실은 뭐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다시 물어볼 만한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세계화 국면이 되면서부터 다문화 사회도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외국인과 그 다음에 내국인 사이에 어떤 이제 계약 관계 문제라든지 그 다음 친족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법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일단은 직접적으로 물어볼 만한 주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사법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정도 파악을 하시면 뭐 충분히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차들을 가지고 한번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법의 기초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들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제 법의 기초 파트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개관 파트가 있죠. 개관 파트의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죠. 일단은 이제 내용들을 한번 여기 내용들 정리를 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법도 있고 실정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리하는 법은 당연히 실정법이에요. 그런데 이 실정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규율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갈등 해결, 이걸 통해서 이제 권리를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고. 그러면 이제 갈등 해결과 권리 구제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걸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도입된 게 실정법에 따라 법치주의를 도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통치, 그 다음에 다스림, 법에 의해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견제해서 뭐 할 건데? 견제를 통해서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거죠. 권리를 보호하자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으로서 모든 것들을 집행을 하고 조직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법치주의를 시행하려면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법치주의의 법의 적용 방식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의회가 입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법률에 의한 집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 의한 집행을 하든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든 법이라고 하는 게 워낙 추상적이니까.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법이 추상적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것과 어려운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말은 수많은 현상들을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해놓았다. 이게 이제 추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법의 해석이죠. 법의 해석을 통해서 법률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되고요. 법의 해석을 통해서 법률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재판을 할 때 법을 적용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이 네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상위법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죠. 법 위기에 따라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법 적용할 때 나오는 원칙들이 첫 번째는 상위법 우선입니다. 이건 이제 법의 위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법의 위기가 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동의법 사이의 관계에서 신법 우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구법보다는 동의법 사이의 관계에서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 그렇죠. 새로운 법을 만든 이유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 법을 적용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신법이 우선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법이 우선하더라도 이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는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특별법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법으로 소급해서 행위를 규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불소급이죠. 소급표 금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네 가지 일단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법을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해석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당연히 이제 이걸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면 똑같은 방식이에요. 헌법도 어떤 갈등이 있을 것이고 법적인 갈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가 있을 거고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럼 법에 따라서 해야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해석을 통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헌법이든 형법이든 그 다음에 민법이든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지금 이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건 딴 게 아니고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실정법으로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에 시행된다고 했는데 실정법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이거죠. 실정법은. 그럼 실정법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는 구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국내법과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법을 분류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공법과 그 다음에 사법과 사회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분류하는 방식에는 일반법과 그 다음에 특별법이라는 분류 방식을 가지고 접근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체법과 그 다음에 이제 절차법이라고 하는 분류 방식으로 나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일단 접근을 해서 실정법은 구성되어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절차법 중에 대표적인 게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인데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게 되면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법에. 그럼 이제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딴 게 아니고 형사소송법 해석을 통해서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지. 이해가 되시죠? 예. 민사소송법이 있다 그러면 민사소송법 마찬가지야. 해석을 통해서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국제법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법 중에도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 기출 문제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사법 중에 내국인과 내국인의 관계가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의 관계를 규율한 국제사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국제사법도 사법의 일종인데 일종의 특별법 같은 거예요. 민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법교육 내용학 지식 구조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사회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연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표를 보십니다. 맨 마지막 자죠, 자. 자에 보면 법교육 내용학 지식 구조에 보면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국가를 만들고 사회 계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국가를 만든 다음에는 실정법을 통해서 국가를 조직합니다. 실정법을 통해 조직한다. 조직이란 말을 혹시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조직. 우리가 뭐 조직화를 한다, 조직을 한다, 되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 법이 세상을, 사회를 조직한다. 어떻게 조직한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하죠? 동네 양아치들도 기본적으로 조직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스하고, 니는 동생하고, 니는 행동대장하고. 그래서 내가 명령을 내리면 너는 뛰어가서 무조건 한 대 때리고 와야 되고, 돈을 훔쳐 와야 되고, 이걸 정해주잖아요. 조직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우리 그 옷감 짜는 직족이 있죠. 옷감 짜는 직족이 보면, 이게 보면 CR관, 그 다음에 이걸 이런 식으로 엮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개념에서 온 게 조직입니다. 그럼 이 무슨 말이냐면 실이 제자리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실이 제자리에 안 들어가게 되면 이 옷감 안 짜지지. 사회를 조직한다는 말은 각자 구성원이 해야 될 역할과 지위와 그 다음에 권리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자리에 배치시키는 작업이에요. 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고 개인은 무엇을 해야 되고 권리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의무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누가 권리자이고 누가 의무자이고 이걸 정해주는 작업들이죠. 이것들이 바로 조직이에요. 조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통해서 사회를 조직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실정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정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표상에서는 일단은 공법하고 그 다음에 사법, 사회법 중심으로 일단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실정법 법률 관계에서 일단 첫 번째 국가와 사회의 관계 아니면 국가와 개인의 관계 이걸 규율하는 바로 공법이 있는데 그 공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게 헌법입니다. 그죠? 헌법.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 발달하기 시작하냐면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행정법의 발달은 19세기 와서입니다. 그 전에 이제 가장 일찍이 발달한 법은 당연히 형사법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의 역할이 뭐였죠? 정부의 역할이 뭐예요? 처음엔 소국국가였습니다. 그죠? 소국국가니까 소국국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야경꾼입니다. 야경꾼. 그러면 이제 야경꾼으로서 역할은 경찰이죠. 경찰 업무.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국가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바로 형법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개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서비스가 발달하면서부터는 행정법이 무진장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행정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 역사를 가집니다. 사실은 로마법 시대 때부터 해서 민법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민법은 인간의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보편적이에요. 민법은.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초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법 중에서 국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사회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법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사회법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그래서 경제법하고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 이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국제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래서 최고법인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국민의 관계 최초 탄생되었던 거 행정적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사법적 관계. 이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적인 관계로 가서 민법이 어떤 구조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가 사적인 관계에 개입하는 사회법을 살펴보는 거. 그래서 이런 논리적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법의 의의와 이념으로 갑시다. 법의 의의와 이념에서는 딴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없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법의 의미는 기능적으로 규정되는 겁니다. 법이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그 이야기죠. 뭐 하는 놈이냐?
우리가 이제 사회학을 배우면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사회 집단입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모든 학문의 시작은 집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회 집단. 그러면 사회 집단을 꾸리게 되면 꾸려서 이제 만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문제는 사회 집단을 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인간의 의지가 생깁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의지. 예, 그러다 보면 서로 어떻게 되냐면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협력만 하면 좋은데 협력 말고도 갈등이 발생합니다. 예, 갈등이 발생을 하니까 문제는 갈등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법이 필요하게 된 계기는 갈등 해결 필요성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은 뭘 해주냐? 갈등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권리자이고 누가 피해자이고 그 다음에 구제를 어떻게 받을 것이며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법의 역할이었다. 그 이야기. 그래서 결국 이제 법을 통해서 이 갈등 해결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갈등 해결을 해줄 때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도덕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법치주의죠. 법치주의. 법치주의.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자백가 시대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공자하고 한비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질서와 혼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자는 뭘 강조한 거냐면 도덕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을 통해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한비자는 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을 선택한 게 아니고 뭘 선택한 거냐면 법을 선택한 거예요. 도덕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왜? 도덕은 내 마음속에 있잖아.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도덕성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이 기준이 되는 거죠. 법이. 그래서 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구제를 해주는 방식. 자, 그래서 법의 필요성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에 갈등 해결, 그 다음에 질서 유지, 권리 보호라고 한 측면. 여기에서 이제 필요성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법의 지배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사법권, 그 다음에 실정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재판을 통해서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의미 및 특성인데 법의 의원을 이제 보시면 나타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건 원래 어디서 나타난 거냐면 자연법칙. 여기가 시작됩니다. 자연법칙에서. 자연법칙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자연법칙이 시행되지만 반드시 여기에서 감안해야 될 개념은 공정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합해져서 이제 사회를 규율하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이 공정하다, 사법이 공정하다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공정한 법일 때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는 법칙적 의미하고 그 다음에 공정해야 된다는 의미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법의 어원은 어떻게 되냐면 정의롭고 공정한 법칙의 의미를 지닌 사회규범도 있죠. 그렇죠. 정의롭고 공정한 법칙의 의미를 지닌 사회규범. 자, 그래서 도덕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도덕이 아니라 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회규범인 법의 특성들은 같이 집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단은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오면 사회성하고 조직성 나오죠. 사회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한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잘못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권리가 있는 사람, 의무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조직화합니다. 사회가 구성 안 되면 당연히 어떻게 조직화는 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살면 당연히 이런 것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가 구성되어야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딴 게 아니고, 거기 첫 번째도 이야기를 잠시 해놨지만, 중요한 게 바로 뭐죠? 강제규범으로서 법의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법이 도덕과의 차이점,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 강제규범 법의 구조예요. 아시겠죠? 도덕과의 결정적 차이점.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수업을 한다. 그러면 법과 도덕의 차이를 가르친다. 그러면 이제 결정적 속성 모형 가지고 속성 모형과 수업을 한다. 그럼 결정적 속성이 뭐야? 여기 나와 있는 강제규범입니다. 강제규범. 강제규범성. 자, 그래서 강제규범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현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행위규범이죠. 행위규범. 사람들의 행위를 일단 규율합니다. 해야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직규범이죠. 조직. 이때 말하는 조직을 한다는 말은 집단을 구성한다는 뿐만 아니고, 집단을 구성한다는 의미는 역할하고 지위를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위와 역할을.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단은 조직규범적 성격 가지고, 그 다음에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재판을 통해서 법을 실현하는 거죠. 재판을 통해서. 그래서 강제규범성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해서는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행위규범적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조직. 그러니까 집단을 꾸린다라고 하는 건데, 집단을 그냥 꾸리는 게 아니고 집단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정해주는 거. 이걸 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정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강제하는 건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정해주고 안 했을 때 우리가 벌을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한다는 거 하는 거. 그래서 강제규범적 성격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과 도덕의 구별이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강제규범성은 법과 도덕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 세 가지 내용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법과 도덕의 구별에서 법하고 도덕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객관성 및 일반성이라고 하는 거, 어느 게 좀 더 객관적이고 일반적이냐라고 하는 건데, 법이 객관적이죠. 법이 객관적이고 도덕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결정입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결정. 그 다음에 이제 실천 방안을 볼 때는 법은 통치권에 의해서 개인에게 법을 적용하는 방식이지만 도덕은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법은 법적 책임을 물어보지만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은 비난을 받을 뿐 이걸 가지고 처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책임을 진다거나 벌금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죠. 그래서 비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 여부와 관련돼서는 법은 타율성을 전제로 한 자율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니까 타율적입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도 역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자율성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도덕은 어디까지는 어떻게 되죠? 자율성을 전제로 한 자율성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타율성이 될 수도 있지. 도덕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도입니다.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강제적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강제성 여부에서는 법이 도덕보다 훨씬 더 강제성이 우수하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도덕은 스스로의 강제성 이런 것들이니까 사실은 강제성이 약하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 구분하는 이 기준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고, 법과 도덕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수한 도덕이 아니고 최소한의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도덕을. 그래서 도덕적인 내용도 법에 많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떤 도덕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냐면 주로 인간 본성과 관련되는 것들. 인간 본성과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 법에 반영되어서 나타나죠. 법에 반영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정법의 내용에는 도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온 예가 착한 사마리아인법.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도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무관리죠. 아까 이야기했던 사무관리. 법률상 의무가 없는데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 주는 것. 이겁니다. 법률상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내가 해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뭐하고 비슷하냐면 약간 그거 비슷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뭐냐 성금 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성금 내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불이웃 돕기도 하고 가끔씩 가다 우리가 선행을 베풉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걸 베푼다고 해서 돈을 받지는 않아요. 자율적으로 하는데. 근데 사무관리도 선행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무런 의무도 없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바로 개인주의하고 자유주의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의 기능이 나오는데 법의 기능은 간단히 봅시다. 분쟁 해결이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분쟁을 해결하니까 평화와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을 통해서 우리는 공익과 공공복리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공익과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법들이 뭐 어떤 법들이 있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죠?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공공복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형법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범죄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집단을 보호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법도 역시 공공복리, 공익을 추구하는 법 이런 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공안정부에서 주로 많이 주장했던 게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방지하는 거. 이것도 역시 뭐죠? 공익이죠. 국가안전보장.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공적으로 공익을 담보하는 그런 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와 인권 수호인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벗어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법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착한 게 아닙니다. 착한 것 이것과는 별 관계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법에서 정의는 공정해야 된다는 거. 공정해야 된다는 거. 예, 공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딴 게 아니고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구별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는 공정에서는 당연히 평등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A나 B나 차별할 수가 없다라고 한 전제 하에서 A는 무엇을 잘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못했는지 B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이걸 명명백백하게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공정이라고 하면서 평등을 전제로 해서 소위 말하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균형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 이것이 과연 제일 중요한 공정의 의미입니다. 공정의 의미. 네, 그렇게 해야 갑과 을이 싸웠는데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갑과 을이 싸웠으면 갑이 잘못한 것도 책임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 교통사고 나면 사람들이 제일 억울해합니다. 제일 억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과실 비율이 내가 이제 승용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내 승용차 부딪힌 거죠. 나는 그냥 가만 가고 있는데. 근데 또 불구하고 이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 승용차가 100% 잘못한 걸까? 아니면 오토바이에게도 오토바이가 100% 잘못한 걸까? 그죠? 오토바이가 가다가 사람이 넘어져 다쳤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이 문제인데 여기도 100대 0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다 보면 7대 3이든 6대 4든 책임만큼 과실 비율을 정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법에서 말하는 공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억울함이 없이 공정하게 비율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불평등해서 차별을 받고 침해를 받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권 수호입니다. 그죠? 인권 수호. 자, 이런 것들 바로 법의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이념이 나와 있는데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법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이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기능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능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능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방식, 어떤 가치를 가지고 기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정의라고 하는 거, 법은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법은 무질서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의 이념은 크게 정의와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을 보통 나눠요. 법적 안정성으로. 그래서 이건 잠시 뒤에 정의하고 법적 안정성을 어떻게 나누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